장학과세법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소득세 중에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납세 의무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안 28쪽 펼쳐주세요.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겠죠. 그죠? 개인. 그래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거예요. 자, 거주자 한번 보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해요. 183일이라고 하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딱 절반을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년을 초과해서 국내에 머무르는 사람은 거주자에 해당이 돼요. 국적 개념이 아니에요. 국적 개념이 아니고 주소지 개념이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이게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국적은 불문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거주자가 되고, 이런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벌어들인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이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데요. 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예를 한번 보시죠. 29쪽 맨 윗줄 보시면, 자, BTS, 우리나라 그 K-팝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룹이죠. 자, BTS가 아마 내가 알기에는 저 한남동에 그 아주 그 비싼 공동주택 있죠.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비싼, 한남 더 힐인가? 하여튼 그 공동주택 굉장히 비싼 데 있죠.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BTS가 국내에서 광고 촬영한 대가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공연하여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거주자잖아요. 그죠? 거주자니까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 중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반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죠. 지금은 저 캐나다에 있나? 지금 하여튼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반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져요. 따라서 비시즌에 국내에서 광고 촬영한 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납세 의무가 있지만 미국 프로야구에서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에는 납세 의무가 없고 미국에서 이제 소득세를 납세해야겠죠. 소득세를 납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 한번 보시죠. 자,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 중에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번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주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이외의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좀 뭐 중국 국적이라든지 저 미국 국적이라든지 호주 국적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연애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썰빛 지금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난 그 사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외국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주 기간이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지만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국외 소득이 우리나라로 송금된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국적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연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지만 자기 모국,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어떤 뭐 거기 뭐 부동산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거기서 소득이 있었다고 쳐요. 그 소득을 국내에 송금하지 않는 이상 그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요런 이제 특례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한 외교관 등에 대한 또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한 외교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들, 그다음에 그 가족, 그리고 주한 미군과 그 가족,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1년 내내 있어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비거주자예요. 1년 내내 있어도. 그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견된 외교관들, 예를 들어서 뭐 주미 한국 대사라든지 이런 외교관, 그다음에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 직접 출자한 삼성전자 미국 현지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뭐 김 과장, 삼성전자 직원, 우리나라, 이런 경우에는 1년 내내 외국에 가 있어도 국내 거주자로 의제가 돼요. 그래서 주한 외교관 등에 대한 거주자 특례 규정이 있다.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인데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단체가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법인세 살펴볼 때 법인세 납세 의무자 중에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의제돼서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때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 그랬잖아. 비영리 법인으로. 그런데 이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돼서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요. 소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이 법인 아닌 단체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죠? 법인세가 적용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두 종류가 있었잖아. 항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신청 승인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법인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니고 신청 승인에 의해서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에 신청,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법인 아닌 단체인데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야?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 지금 요거는 그 경우예요. 그 경우. 그래서 이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적용 대상이 돼요. 자, 이 경우에 법인 아닌 단체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법인 아닌 단체인데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고요. 이때 그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이익 분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법인 아닌 단체가 바로 납세 의무를 수행한다. 법인 아닌 단체의 명의로 납세 의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의제되어 법인 아닌 단체 명의로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 이때에는 이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이익의 분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아니면 뭐 사실상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이때는 그 단체 명의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고, 이때는 이 단체의 소득이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고요. 각 구성원별로 각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각 구성원별로 이제 각자 소득이 돼서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죠.
정선전시, 내가 정선전시예요. 정선정시 종친회에 소득이 있는 경우, 자 이때 정선정시 종친회인데 만약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가 됐다면 이때는 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야? 신청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정선정시 종친회에서 그 내부 구성원에 대한 어떤 이익 분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무슨 사업을 수익 사업을 해서 이익 분배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소득세 적용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정선전시 종친회에 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종친회 그 단체의 소득으로 되고 종친회가 그 소득세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그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각의 소득이 되고 구성원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돼요. 자, 과세기간 한번 보시죠. 과세기간. 자, 소득세 과세기간은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우리가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달리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반드시 사업연도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뭐 2월 말 결산법인도 있고 3월 말 결산법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 기간을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없어요. 이건 언제나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야.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물론 예외가 있어요.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서부터 사망일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고요. 출국한 경우, 이때 출국했다는 얘기는 해외 이주, 이민 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여행 간 경우가 아니고, 자 이민 간 경우 이때는 1월 1일서부터 그 출국할 때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죠. 다음에 납세지 한번 보시죠. 자,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이죠. 또는 180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고요. 원천 징수 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 예를 한번 살펴보죠.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주인의 주소지는 동구 용전동이고 종업원의 주소지는 대덕구 오종동인 경우 납세지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사업장은 어디에 있죠? 서구 둔산동에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소지는 동구 연정동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이죠, 이 경우는. 그래서 종업원의 주소지,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여기 주소지가 어디에? 대덕구 오정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대전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3개가 있어요. 3개가. 대전 세무서, 북대전 세무서, 서대전 세무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 관할 구역을 살펴보면요. 대전 세무서는 중구, 동구, 그 다음에 충남 금산군을 이제 관할 구역으로 하고요. 북대전 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 우리 학교가 대덕구에 있죠. 유성구와 대덕구를 이제 관할 구역으로 하고요. 서대전 세무서는 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어디죠? 서대전 세무서.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대전 세무서. 그 다음에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어디 있죠? 북대전 세무서겠죠. 북대전 세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대전 세무서고요. 근로소득의 납세지는 북대전 세무서. 그리고 종업원으로부터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인 서구 둔산동을 관할하는 서대전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될 거예요. 다음 납세지의 지정 변경 한번 보시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가 어디죠? 거주자의 주소지죠. 근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어디로? 사업장 주소지로 납세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 세금 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예에서 보면 위에 그 사업자의 주소지가 동구 연종동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어디였죠? 대전세무서였잖아요. 대전세무서. 그런데 어디로 바꿀 수 있어? 사업장 있는 곳 서구 둔상동, 그러니까 서대전세무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서대전세무서로 바꿀 수 있다.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납세지 변경 신고. 그런데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 조그만한 글씨 한번 보시죠. 별표 쳐 있는 사업장의 이전은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이지만 개인 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은 정정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소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납세지가 자동적으로 변경돼요. 납세지가 자동적으로 변경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소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납세지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별도로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은 부가가치세 한번 보죠. 자,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단계에서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는 가치, 즉 마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한남마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남마트에서 가방 공장으로부터 가방을 매입한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게 가방을 판매한 경우에요. 자, 이때 한남마트가 한남 가방 공장으로부터 가방을 매입했을 때 매입 금액이 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얼마가 되죠? 10%인 2천 원이 되겠죠. 따라서 한남마트가 가방 공장에게 지급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만 2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 원을 주고 이제 사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남마트가 이 가방을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이때 판매 금액이 3만 원이에요. 매출액이 3만 원이죠. 그럼 이때 매출세액은 10%인 3천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3만 3천 원에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판매한 게 되는 거죠. 이때 부가가치세의 계산 거기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의 계산 보시면 매출액 곱하기 10% 빼기 매입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요. 매출액 곱하기 10%. 요게 이제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매출세액.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그럼 이때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 표준은 뭐예요?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응?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부가가치가 과세 표준이 아니고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매출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때 부가가치세율은 얼마다? 10%다. 10%다.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거예요.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는 반드시 해주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주는 게 아니야. 원래 부가가치세는 얼마야? 매출액 곱하기 10%야. 그런데 매입세액을 공제해줘. 매입세 공제 아무데나 해줘? 아니야. 어떤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물건을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돼. 응? 세금 계산.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해? 공급자가 발행해. 지금 이 표에서 보면 한남마트가 가방 공장으로부터 가방을 매입했을 때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가방 공장에서.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가방 공장과 한남마트 사이에서 누가 공급자야? 가방 공장이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가방 공장에서
한남마트가 가방 공장에서 가방을 매입을 할 때 가방 공장이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야 돼. 이래야 뭘 해?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 31조 한번 보세요. 31조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있죠. 거기 보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법이라고 해. 응? 세액공제법.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다시 내려와 보면 매출액 곱하기 10%. 과세 표준은 뭐야? 매출액이야. 부가가치세율은 10%야. 응?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응? 그런데 이런 전단계 세액공제법 말고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액은 뭐냐면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액공제법에 의하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 거래액 공제법에 의하면 과세 표준은 뭐가 돼? 부가가치가 돼. 부가가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가 된다고. 이 부가가치는 뭐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이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마진에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래액 공제법이 이게 타당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부가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거래공제법이 타당하죠.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국가는 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부가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거래공제법이 타당해요. 그런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운영을 할 때는 세액공제법에 의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공제법보다는 세액공제법에 의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 거래공제법에 의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세액공제법에 의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품목별로 면세되거나 또는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공제법에 의하면 그와 같이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세액공제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율을 갖다 0%로 한다든지 뭐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세액공제법에 의하면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아. 여기는 뭐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 공급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거래공제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거래공제법은 과세 표준 자체가 뭐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게 과세 표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매입세액 빼줘야 돼. 아니 매입액을 빼줘야 돼. 매입액을.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금 계산서의 수치를 어떤 세금 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서 어떤 거래 자료를 투명하게 그 다음에 양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유리해? 세액공제법이 유리하지. 세액공제법에선 야 너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너 매입세 공제 안 해줘.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근데 거래공제법에서는요. 이거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 만약 이 제도를 하게 된다면 여기 매입이 있으면 빼줘야 돼. 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매입이 있었다는 사실 증빙만 되면 빼줘야 된다고. 부가가치세가 과세 표준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거래공제법이 타당한데 부가가치세를 운용할 때 있어서는 세액공제법이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제조, 도매, 소매 등 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일반 소비세다.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세돼. 응? 그 다음에 간접세. 조세의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구분이 된다. 아까 저 30쪽 밑에 표 부분 한번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지금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했죠. 납세 의무는 누가 져요? 한남마트가 지죠. 응? 응.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간접세라 그러잖아. 부가가치세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죠. 다음에 비례세다. 10%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역진적 성격이 있다. 이거 역진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세율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소득이 큰 사람한테는 그 세율에 따른 세금이 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 거죠.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그게 커지죠. 그죠? 크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 한번 보시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해요. 소비지국 어디? 그 재화가 소비되는 데니까 그 수입국이지. 수입국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지국, 수출국에서는 보통 영세율을 적용하죠.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해. 그러니까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지. 0이 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별로 부가가치세율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21%도 있어. 14%도 있고. 이렇게 국가별로 부가가치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율의 차이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의 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영세율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수입국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죠. 예, 여기까지 강의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